일본이 버린 한 배우가 한국에서 인생 역전을 이뤄냈습니다. 42살 미투 참여자 타나카 사오리. 그녀는 용기 있게 진실을 말했다는 이유만으로 일본 연예계에서 완전히 배제당했습니다. 22년 배우 인생이 하루아침에 무너졌죠. 일자리도 미래도 희망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일본이 문제아로 낙인 찍은 그 여성을 한국은 용기 있는 예술가로 받아들였습니다. 상처를 숨겨야 할 치부가 아닌 진짜 연기의 원천으로 인정했죠. 김수진 감독은 그녀의 아픔을 보고 주연으로 캐스팅했습니다. 제작진은 그녀를 도구가 아닌 창작자로 대했어요. 촬영장에서 일본 배우는 처음으로 인간적인 대우를 받았습니다. 힘든 장면을 앞두고 심리 상담사가 대기했고 감독은 그녀의 의견을 존중했죠. 스태프들은 그녀를 선생님이라 불렀습니다. 그리고 드라마 두 번째 봄이 탄생했습니다. 한일 양국을 뒤흔든 이 작품은 시청률 23%를 기록하며 대박을 쳤죠. 타나카 사오리는 백상예술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이제 수십 명의 일본 배우들이 한국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상처받은 그들이 한국에서 희망을 찾고 있어요. 일본이 버린 보석을 한국이 발견한 겁니다. 과연 그녀의 이야기는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지금부터 일본 배우 타나카 사오리가 한국에서 인생 역전을 이룬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저는 타나카 사오리입니다. 42살 일본 배우죠. 아니, 배우였다고 해야 맞을까요? 20살 때부터 카메라 앞에 섰으니 배우 인생이 벌써 22년째입니다. 아니, 22년째였다고 해야 하나요? 4월 중순 어느 날 도쿄 프레스센터는 카메라 플래시로 가득 찼습니다. 기자만 100여 명이 넘게 몰려들었어요. 제 앞에는 마이크 5개가 놓여 있었고 옆에는 50명의 여배우들이 긴장한 얼굴로 앉아 있었죠. 모두 같은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모두 침묵하며 살아온 사람들이었어요. 기자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날카로운 목소리였죠. 정말로 28살 때 오카다 회장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냐고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다고 말이에요. 혹시 기억이 잘못된 건 아니냐고 착각은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손에서 땀이 났어요.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죠. 14년 동안 숨겨왔던 진실을 꺼내야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3월 어느 날 캐스팅룸에서 있었던 일을 말했어요.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후로 제가 어떻게 침묵하며 살아왔는지,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던 이야기까지 전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중간에 말을 멈추고 물을 마셔야 했어요. 옆에 앉은 배우 한 명이 제 손을 꼭 잡아주었죠. 그 손의 온기가 아니었다면 끝까지 말하지 못했을 겁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SNS를 확인했습니다. 응원 메시지가 쏟아졌어요. 용기 있는 선택이라고, 당신은 잘못이 없다고, 당신이 있어서 우리도 용기를 낸다고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보내왔죠. 댓글만 1000개가 넘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제가 올바른 일을 했다고, 세상이 변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사흘이 지나자 상황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매니저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어두웠습니다. 다음 드라마 출연이 취소되었다는 소식이었죠. 제작사 측에서 이미지가 좋지 않다며 시청자들이 불편해할 수 있다며 출연을 거부했다고 합니다. 그 드라마는 제가 6개월 동안 준비한 작품이었어요. 주연급 배역이었죠. 그날부터 출연 제안이 하나둘씩 끊기기 시작했습니다. CF 광고주들도 연락을 끊었어요. 패션 브랜드 모델 계약도 해지되었죠. 더 충격적인 건 SNS였습니다. 응원 메시지는 어느새 사라지고 악플이 넘쳐났어요. 나이 들어서 관심 받으려고 한다는 댓글, 조용히 살 것이지 왜 난리냐는 비난, 돈 받고 거짓말하는 거 아니냐는 의심이 쏟아졌습니다. 하루에 악플만 200개씩 달렸어요. 댓글을 읽다가 구역질이 났습니다. 한 달 후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가해자 오카다 회장은 2년 집행유예를 받고 그날로 풀려났어요. 벌금도 고작 300만 엔이었죠. 반면 저희 피해자들은 문제아가 되어버렸습니다. 업계에서 저희를 기피했어요.
조용히 묻혀야 할 사건을 왜 꺼내냐며 저희를 비난했죠. 2달이 지나자 더 이상 오디션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에이전시는 계약 연장을 거부했어요. 20년 동안 함께 일한 에이전시였는데 말이죠. 담당 매니저는 미안하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42살 미혼, 그리고 이제 일자리도 없는 배우가 되어버렸습니다. 어느 날 아침 거울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거울 속의 제 얼굴은 지쳐 보였어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죠. 내가 뭘 잘못했을까? 진실을 말한 게 잘못이었을까? 그냥 침묵했어야 했을까? 3달째 되던 날 집에서 거의 나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밖에 나가면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어요. 혹시 저를 알아보는 건 아닐까, 손가락질하는 건 아닐까 두려웠죠. 휴대폰에는 미투 참여 배우들의 단체 채팅방이 있었습니다. 모두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한 배우는 오디션에서 10번 연속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면접관이 대놓고 미투 참여자는 곤란하다고 말했다더군요. 다른 배우는 에이전시에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당했다고 했어요. 보상금도 없이 말이죠. 또 다른 배우는 아예 연예계를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잔고는 80만 엔이었어요. 집세가 한 달에 15만 엔, 생활비가 10만 엔 정도 들어갔죠. 계산해보니 3달이면 바닥날 금액이었습니다. 그 후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느 날 밤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걱정스러운 목소리였어요. 이제 그만 정리하고 시골로 내려오라고 어머니가 소개팅을 주선해주겠다고 말씀하셨죠. 적당한 남자 만나서 결혼하고 평범하게 살라고 하셨습니다. 전화를 끊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20살부터 시작한 배우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 걸까요? 22년이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는 건가요? 여름 마지막 날 밤 불면증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휴대폰을 들여다봤습니다. SNS 피드를 아무 생각 없이 넘기고 있었죠. 행복한 사람들의 게시물이 눈에 들어왔어요. 여행 사진, 결혼 소식, 승진 축하. 모두 제게는 먼 이야기 같았습니다. 그때 광고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한일 합작 드라마 오디션. 나이 제한 없음. 과거 경력 불문. 저는 멈췄습니다. 과거 경력 불문이라는 문구가 마음에 걸렸어요. 정말일까요? 미투 참여자도 괜찮다는 걸까요? 링크를 클릭했습니다. 연출은 김수진 감독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유명한 감독이라고 들었어요. 드라마 주제는 상처받은 여성의 재기였죠. 지원 자격은 단 하나, 연기에 진심인 사람이었습니다. 국적도 나이도 경력도 묻지 않는다고 적혀 있었어요. 마감은 사흘 뒤였습니다. 저는 고민했어요. 또 거절당하면 어떡하죠? 미투 이야기를 하면 또 배제당하는 거 아닐까요? 희망을 가졌다가 다시 무너지는 게 더 아플 것 같았습니다. 새벽 4시 저는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화장도 하지 않은 맨 얼굴이었어요. 머리도 제대로 빗지 않았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었습니다. 카메라를 켜고 말했습니다. 저는 타나카 사오리라고 42살 미투 참여자라고 일본에서 배제당했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아직 연기하고 싶다고, 무대에 서고 싶다고, 카메라 앞에 서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배우가 제 삶의 전부라고, 연기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말했죠. 영상을 찍으며 울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떨리는 손으로 제출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게 정말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이마저 거절당하면 정말 끝이라고 생각했죠. 그렇게 저의 여름이 지나갔습니다. 도쿄의 무덥고 긴 여름, 모든 것을 잃은 여름이었습니다. 영상을 제출하고 2주일이 지났습니다. 매일 이메일함을 열어봤지만 아무 소식이 없었어요. 역시 안 되는 건가, 또 거절당한 건가 생각했죠. 그런데 어느 날 아침 메일함에 새 메일이 하나 도착했습니다. 합격이었습니다. 화면을 몇 번이고 다시 읽었어요. 타나카 사오리님, 당신의 용기에 감동받았다고 적혀 있었죠. 서울에서 뵙겠다는 김수진 감독의 말이 있었습니다. 2주일 후 오디션 일정과 항공권 정보가 함께 왔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웃음이 나왔죠. 얼마 만에 받아보는 합격 통지인지 몰랐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죠. 하지만 곧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정말 갈 수 있을까요? 또 실망하게 되는 건 아닐까요? 가서 미투 참여자라는 이유로 거절당하면 어떡하죠? 이틀 동안 고민했습니다. 휴대폰을 들었다 놓았다를 반복했어요. 미투 참여 배우들의 채팅방에 물어봤죠. 한국 오디션 제안을 받았는데 가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이에요. 한 선배 배우가 답했습니다. 가보라고. 일본에서 안 되면 다른 곳에서라도 해봐야 한다고. 여기 남아있어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그 말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저는 항공권 예약 확정 버튼을 눌렀죠. 9월 중순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도쿄를 떠난 지 3시간 만이었어요. 같은 하늘 아래인데 다른 나라였죠. 입국장을 나서는데 제 이름이 적힌 피켓을 든 사람이 보였습니다.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자 스태프였어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죠. 먼 길 오시느라 고생하셨다고 편히 쉬시라고 말했습니다. 일본에서는 경험해 본 적 없는 대우였어요. 일본에서는 오디션 보러 가는 배우를 마중 나와주는 일이 거의 없었거든요. 차 안에서 스태프가 말했습니다. 김수진 감독님이 사오리 씨 영상을 10번도 넘게 보셨다고, 진짜 배우를 찾았다며 기뻐하셨다고 말이에요. 제작진들도 모두 기대하고 있다고 했죠. 가슴이 뛰었습니다. 일본에서 받아본 적 없는 환대였어요. 숙소는 홍대 근처 게스트하우스였습니다. 작지만 깨끗했어요. 창밖으로 서울의 밤거리가 보였죠. 도쿄와는 다른 활기가 느껴졌습니다. 사람들이 자유롭게 웃고 떠들며 걸어다녔어요. 다음 날 아침 오디션장으로 향했습니다. 강남에 있는 작은 스튜디오였어요. 들어가는 순간 놀랐죠. 일본 배우가 50명 정도 있었습니다. 모두 저처럼 일본에서 상처받은 사람들 같았어요. 대기실에서 옆자리에 앉은 배우가 작은 목소리로 말을 걸었습니다. 35살 정도로 보이는 여성이었어요. 자기도 미투에 참여했다고, 일본에서 모든 걸 잃었다고, 여기가 마지막이라고 말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갔다고, 마지막 기회라고 말했어요. 우리는 잠시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끼리는 말이 필요 없었죠. 1시간 후 제 차례가 왔습니다. 심사장에 들어가니 5명의 심사위원이 앉아 있었어요. 가운데 앉은 사람이 김수진 감독이었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였죠. 따뜻한 눈빛이었어요. 감독이 먼저 말했습니다. 멀리까지 와줘서 고맙다고, 편하게 해달라고 말이에요. 떨지 말라고, 실수해도 괜찮다고 했습니다. 저는 준비한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성폭력 피해를 당한 후 다시 일어서려는 여자의 독백이었어요. 제 이야기였죠. 14년 동안 삼킨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중간에 말이 막혔어요. 하지만 멈추지 않았죠. 끝까지 해냈습니다. 연기가 끝나자 침묵이 흘렀습니다. 몇 초였을까요? 아니면 몇 분이었을까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그때 김수진 감독이 박수를 쳤습니다. 다른 심사위원들도 따라서 박수를 쳤죠. 감독의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당신의 상처가 연기에 담겨 있다고, 이게 진짜라고, 이런 연기를 찾고 있었다고 감독이 말했어요. 일본에서는 상처가 흠이었습니다. 숨겨야 할 것이었죠. 감춰야 할 치부였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진짜였습니다. 가치 있는 것이었죠. 심사실을 나오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복도에서야 울음이 터졌어요. 옆자리에 앉았던 배우가 다가와 어깨를 두드려 주었습니다. 그녀도 울고 있었죠. 이틀 후 제2차 오디션 통과 소식이 왔습니다. 최종 후보 10명 안에 들었다고 했어요. 일주일 후에 마지막 오디션이 있다고 했죠. 그 일주일 동안 저는 서울을 걸어 다녔습니다. 홍대, 명동, 강남을 돌아다녔어요. 도쿄와는 다른 에너지가 느껴졌습니다. 사람들이 살아있었어요. 자유로웠죠. 한강도 걸었습니다. 밤 10시에도 여자 혼자 걷는 게 무섭지 않았어요. 도쿨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고 운동을 하고 데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중 하나가 된 것 같았어요. 마지막 오디션 날이 왔습니다. 이번엔 실제 대본으로 연기하는 거였어요. 상대 배역은 제작진 중 한 명이 맡았죠. 장면은 주인공이 과거의 트라우마를 처음으로 입 밖에 내는 순간이었습니다.
저한테는 익숙한 장면이었어요. 제가 살아온 삶이었으니까요. 촬영장 분위기로 세팅된 공간에서 연기했습니다. 카메라 5대가 저를 향했어요. 조명이 켜졌죠. 저는 그 순간 배우가 아니었습니다. 타나카 사오리 그 자체였어요. 14년간 숨겨온 고통을, 외로움을, 분노를, 그리고 다시 일어서려는 의지를 모두 쏟아냈습니다. 연기가 끝나고 김수진 감독이 다가왔습니다. 손을 꼭 잡았어요. 사오리 씨 3일 후에 다시 연락드리겠다고 좋은 소식이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밤은 밝았어요. 별은 잘 보이지 않았지만 도시의 불빛이 따뜻했습니다. 휴대폰에 미투 참여 배우들의 단체 채팅방 알림이 떴어요. 한 배우가 일본에서 또 오디션에 떨어졌다는 소식을 올렸습니다. 다른 배우는 아예 연예계를 포기했다고 했죠. 저는 채팅방에 조용히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한국에서 오디션 봤는데 다르다고, 여기는 상처를 진짜로 본다고, 희망이 있는 것 같다고 썼어요. 몇몇 배우들이 답장을 보냈습니다. 부럽다고, 잘 됐으면 좋겠다고, 응원한다고 말이에요. 저는 창밖을 다시 봤습니다. 서울의 밤하늘을 보며 생각했어요. 여기서 새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정말 다시 배우가 될 수 있을까요? 3일이 기다려졌습니다. 3일째 되는 날 오후 전화가 왔습니다. 김수진 감독이었어요. 목소리가 밝았죠. 사오리 씨 축하한다고 말했습니다. 여자 주연으로 확정되었다고요.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주연이요? 정말 제가요? 되묻고 또 되물었죠. 감독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이 드라마의 주인공이라고, 당신의 진짜 이야기가 필요하다고 말이에요.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주연. 마지막으로 주연을 맡은 게 언제였죠? 6년 전이었을 거예요. 그것도 일본의 작은 독립영화였죠. 손이 떨렸습니다. 기쁨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정말 제가 해낼 수 있을까요? 미투 참여자인 제가 주연을 맡아도 될까요? 다음 날 제작사에서 회의가 있었습니다. 김수진 감독과 작가, 프로듀서가 모여 있었어요. 드라마 제목은 두 번째 봄이었습니다. 작가가 대본을 건넸습니다. 사오리 씨의 이야기를 많이 참고했다고, 실제 경험이 녹아있는 대본이라고 말했어요. 대본을 펼쳐보니 주인공 이름이 나옴이었습니다. 42살 일본 배우, 미투 참여 후 한국에서 재기하는 여자였죠. 제 이야기였습니다. 아니, 많은 일본 여성들의 이야기였어요. 감독이 말했습니다. 이 드라마는 단순한 픽션이 아니라고, 진짜 목소리를 담고 싶다고, 그래서 사오리 씨가 필요하다고 말이에요. 촬영은 2주일 후 시작이었습니다. 그 전까지 대본 리허설과 워크숍이 있다고 했어요. 배우들끼리 호흡을 맞추는 시간이었죠. 첫 번째 워크숍 날 다른 배우들을 만났습니다. 남자 주연은 이준호였어요. 37살 한국의 중견 배우였죠. 조연으로는 한국과 일본 배우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준호 씨가 먼저 악수를 청했습니다. 잘 부탁한다고, 편하게 대해달라고 말했어요. 일본에서는 선배 배우들이 이렇게 먼저 다가오는 경우가 거의 없었죠. 리허설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씬은 나오미가 한국에 도착하는 장면이었어요. 공항에서 혼자 서 있는 모습이었죠. 저는 연기했습니다. 낯선 땅에 도착한 불안함, 그러면서도 기대하는 마음을 담았어요. 김수진 감독이 좋다고 말했습니다. 그 감정이 느껴진다고, 계속 가보자고 말이에요. 워크숍은 일주일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매일 6시간씩 연습했어요. 하지만 힘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즐거웠죠. 일본에서는 느껴본 적 없는 자유로움이었어요. 감독은 배우들의 의견을 존중했습니다. 이 대사가 어색하다고 하면 같이 고쳤어요. 이 장면의 감정이 잘 안 온다고 하면 함께 토론했죠. 배우를 도구가 아닌 창작자로 대했습니다. 어느 날 워크숍 후 준호 씨가 커피를 사주었습니다. 근처 카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어요. 준호 씨가 물었습니다. 일본에서 힘들었죠? 미투 후에 말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든 걸 잃었다고, 배우 인생이 끝난 줄 알았다고 말했어요. 준호 씨가 말했습니다.
한국도 완벽하진 않다고 하지만 적어도 여기서는 진실을 말한 사람을 문제아로 만들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용기 있는 사람으로 본다고 했죠. 그 말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제가 잘못한 게 아니구나, 일본이 잘못된 거구나 생각했어요. 촬영 첫날이 왔습니다. 10월 초순, 날씨가 선선했어요. 촬영 장소는 서울의 한 작은 카페였습니다. 나오미가 첫 오디션을 보러 가는 장면이었죠. 분장실에서 준비하는데 스태프가 들어왔습니다. 선생님, 준비 다 되셨냐고 물었어요. 선생님이라는 호칭이 낯설었습니다. 일본에서는 그냥 타나카 씨였거든요. 촬영장에 나가니 카메라가 3대 있었습니다. 조명도 정교하게 세팅되어 있었어요. 스태프가 20명 정도 있었죠. 감독이 말했습니다. 편하게 가보자고, 실수해도 괜찮다고, 우리가 있다고 말이에요. 첫 번째 테이크가 시작되었습니다. 카페 문을 열고 들어가는 장면이었어요. 떨리는 손, 불안한 눈빛, 그러면서도 희망을 놓지 않는 표정을 지어야 했죠. 한 번에 오케이가 나왔습니다. 감독이 박수를 쳤어요. 완벽하다고, 이게 나옴이라고 말했습니다. 스태프들도 박수를 쳤죠. 일본에서는 경험해 본 적 없는 일이었어요. 일본에서는 배우가 잘해도 당연한 거였고 못하면 혼났죠. 여기서는 잘하면 칭찬해줬어요. 촬영은 매일 10시간씩 이어졌습니다. 힘들었지만 행복했어요. 드디어 제가 배우로 인정받는 기분이었죠. 2주일째 되는 날 힘든 장면이 있었습니다. 나오미가 일본에서 당한 성폭력을 회상하는 씬이었어요. 직접적인 장면은 아니었지만 그날의 공포를 표현해야 했죠. 촬영 전 감독이 따로 불렀습니다. 무리하지 말라고, 힘들면 언제든 쉬자고 말했어요. 심리 상담사도 대기하고 있다고 했죠. 저는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할 수 있다고, 해야 한다고 말이에요. 이건 제 이야기이기도 하니까요. 촬영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14년 전 그날을 떠올렸어요. 캐스팅룸의 냄새, 오카다 회장의 목소리, 그날의 공포와 수치심을 모두 끄집어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몸이 떨렸어요. 숨을 쉬기 힘들었죠. 컷소리가 났습니다. 스태프들이 조용히 박수를 쳤어요. 감독이 다가와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고생했다고, 정말 잘했다고 말이에요. 준비실로 돌아와 한참을 울었습니다. 준호 씨가 조용히 물을 건넸어요. 말없이 옆에 앉아 있어 주었죠. 그날 밤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한강을 걸었습니다. 강바람이 시원했어요. 밤하늘을 보며 생각했죠. 일본에서는 상처를 숨겨야 했습니다. 드러내면 배제당했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상처를 예술로 승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진짜 연기가 될 수 있었죠. 휴대폰에 미투 참여 배우들의 채팅방 알림이 떴습니다. 한 배우가 물었어요. 사오리는 어떠냐고, 한국은 정말 다르냐고 말이에요.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다르다고, 여기서는 배우로 대접받는다고, 상처가 약점이 아니라 강점이 된다고 썼어요. 며칠 후 5명의 일본 배우들이 한국행을 결심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제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냈다고 했어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여기서 잘하는 게 단지 저만을 위한 게 아니라는 걸요. 일본에서 상처받은 많은 여성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걸 알았죠. 촬영은 3달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매일이 배움이었고 성장이었어요. 42살에 다시 배우가 되어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촬영 2달째 저는 매일 밤 한강을 걸었습니다. 도쿄와는 달랐어요. 밤 10시에도 여자 혼자 걷는 게 무섭지 않았죠. 사람들이 자유롭게 조깅하고 자전거를 타고 앉아서 맥주를 마셨습니다. 저도 그들 중 하나가 된 것 같았어요. 어느 날 저녁 촬영이 일찍 끝났습니다.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한강을 찾았죠. 8시쯤이었을 거예요. 석양이 강물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다리 위를 걷고 있는데 뒤에서 누군가 말을 걸었습니다. 사오리 씨, 저도 이쪽으로 가는데 함께 걸을까요? 돌아보니 박민우 씨였습니다. 조명 감독이었어요. 45살 촬영장에서 항상 조용히 일하는 사람이었죠. 말이 적었지만 눈빛이 따뜻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함께 걷기 시작했죠. 한참을 말없이 걸었습니다. 불편하지 않은 침묵이었어요. 오히려 편안했죠.
민우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촬영 힘들었죠? 성폭력 회상신 말이에요. 저는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해낼 수 있었다고요. 민우 씨가 말했습니다. 사오리 씨 연기 보면서 많이 생각했다고 용기 있는 사람이라고 느꼈다고 말이에요. 그 말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일본에서는 아무도 용기 있다고 말해주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문제를 일으켰다고 비난했죠.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다고 민우 씨가 말했습니다. 성폭력은 아니지만 업계의 부조리를 고발했다가 일을 잃었다고요. 5년 동안 어떤 제작사도 저를 쓰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다시 일하게 되셨어요? 제가 물었죠. 포기하지 않았다고 민우 씨가 답했습니다. 작은 독립영화부터 다시 시작했다고 천천히 신뢰를 쌓았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김수진 감독님을 만났다고 했습니다. 감독님은 과거를 묻지 않고 실력만 봤다고요. 우리는 계속 걸었습니다. 해가 완전히 지고 어두워졌어요. 강 건너편의 불빛들이 반짝였죠. 민우 씨가 또 말했습니다. 저도 15년 혼자 살았다고 이혼 후에 사람을 믿기 힘들었다고 말이에요. 하지만 완전히 닫고 살 수는 없더라고 했죠. 저도 그래요. 제가 말했습니다. 미투 후에 사람들이 무섭더라고요. 모두 저를 판단하는 것 같았어요. 민우 씨가 걸음을 멈췄습니다. 저를 바라봤어요. 사오리 씨는 잘못한 게 없다고 진실을 말한 건 용기라고 부끄러워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일본에서는 단 한 명도 그렇게 말해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가 잘못했다는 눈빛으로 봤죠. 민우 씨가 손수건을 건넸습니다. 조용히 기다려 주었어요. 눈물을 닦고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졌어요. 이 사람 앞에서는 숨기지 않아도 될 것 같았죠. 그날 이후 민우 씨와 자주 한강을 걸었습니다. 촬영이 끝나면 자연스럽게 만났어요. 많은 이야기를 나눴죠. 민우 씨는 부산 출신이었습니다. 25살에 서울로 올라와 조명 일을 시작했다고 했어요. 30살에 결혼했지만 35살에 이혼했다고요. 아이는 없었다고 했습니다. 이혼 이유를 물으니 민우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일에 너무 빠져 살았다고 집에 거의 없었다고요. 아내가 외로워했다고 했죠. 이해한다고 제 잘못이 맞다고 말했습니다. 그 후로는 일과 자신의 균형을 맞추며 살았다고 했어요. 천천히 살기로 했다고요. 저도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20살에 배우가 된 것, 22년 동안 카메라 앞에서 산 것, 그리고 14년 전 그날 일까지 모두 말했어요. 민우 씨는 끝까지 들어주었습니다. 중간에 끊지 않았어요. 판단하지도 않았죠. 그냥 들어줬습니다. 이야기를 마치자 민우 씨가 말했습니다. 그런 일을 겪고도 계속 연기한 게 대단하다고, 포기하지 않은 게 용기라고 말이에요. 그 말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누군가 제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게 이렇게 따뜻한 일인지 처음 알았어요. 촬영 석 달째 민우 씨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촬영 끝나면 한국에 남을 거냐고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생각해보지 않은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확신이 없었죠. 한국에서 계속 일할 수 있을까요? 드라마가 끝나면 또 버려지는 건 아닐까요? 민우 씨가 말했습니다. 천천히 생각해보라고. 한국도 완벽하진 않지만 적어도 재기의 기회는 준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조용히 덧붙였죠. 제가 있으니까 외롭진 않을 거라고요.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민우 씨도 저를 그렇게 보는 걸까요? 어느 날 밤 한강 다리 위에 섰습니다. 바람이 세게 불었어요. 민우 씨가 자기 재킷을 벗어 제 어깨에 걸쳐 주었습니다. 춥죠? 감기 걸리면 안 되는데 말이에요. 저는 재킷을 꼭 잡았습니다. 민우 씨의 온기가 느껴졌어요. 민우 씨가 말했습니다. 사오리 씨, 제가 너무 빠르게 다가가는 것 같으면 말해주세요. 천천히 갈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오히려 고맙다고 말했죠. 민우 씨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 그 손을 잡았어요. 우리는 그렇게 한강 다리 위에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고 강물이 흐르고 불빛들이 반짝이는 가운데요. 42살에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었습니다.
누군가 저를 온전히 받아들여주는 것, 숨기지 않아도 되는 것, 있는 그대로의 저를 좋아해주는 것 말이에요. 일본에서는 늘 무언가를 숨겨야 했습니다. 나이를 숨기고 과거를 숨기고 감정을 숨기며 살았어요. 하지만 민우 씨 앞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었죠. 그날 밤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휴대폰을 봤습니다. 일본의 어머니에게서 메시지가 와 있었어요. 언제 돌아오냐는 내용이었죠.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돌아가야 할까요? 일본으로 말이에요. 아니요. 돌아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여기가 좋았어요. 서울이, 이 사람들이, 그리고 민우 씨가 좋았습니다. 어머니에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조금 더 있을 것 같다고, 여기서 좋은 사람들을 만났다고, 행복하다고 썼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밤은 여전히 밝았어요. 이제는 이 불빛들이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민우 씨의 재킷은 아직 제 어깨에 걸쳐져 있었어요. 그 온기가 오래 남아있기를 바랐습니다. 촬영 석 달째 되던 주 가장 힘든 장면이 남아있었습니다. 드라마 속 나오미가 일본의 제작사 회장에게 성폭력을 당하는 장면이었어요. 직접적인 묘사는 없었지만 그 순간의 공포와 절망을 표현해야 했죠. 촬영 일주일 전부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밤마다 14년 전 그날이 떠올랐어요. 캐스팅룸의 냄새, 오카다 회장의 목소리, 도망가고 싶었지만 얼어붙었던 그 순간 말이에요. 민우 씨가 걱정했습니다. 괜찮냐고 무리하지 말라고 말했어요. 촬영을 미뤄달라고 감독님께 말하겠다고도 했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다고 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이건 제 이야기이기도 하고 많은 여성들의 이야기이기도 하니까요. 피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촬영 전날 밤 김수진 감독이 따로 저를 불렀습니다. 조용한 카페였어요. 감독이 말했습니다. 사오리 씨, 내일 촬영 정말 무리하지 마세요. 언제든 멈출 수 있어요. 저는 괜찮다고 답했습니다. 하고 싶다고요. 감독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이 용감한 건 알아요. 하지만 자신을 다치게 하면서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배우는 도구가 아니라 사람이에요.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일본에서는 아무도 그렇게 말해주지 않았어요. 배우는 감독의 의도를 따라야 하는 도구였죠. 자신의 감정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감독이 계속 말했습니다. 심리 상담사가 대기하고 있어요. 촬영 중에라도 힘들면 언제든 말하세요. 우리 모두 당신을 지지하고 있어요. 그날 밤 민우 씨에게 전화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민우 씨가 물었습니다. 지금 어디예요? 지금 가겠다고요. 30분 후 민우 씨가 제 숙소 앞에 나타났습니다. 손에 따뜻한 차 2잔을 들고 있었어요. 함께 근처 공원을 걸었습니다. 밤 11시였지만 공원은 조용하고 평화로웠어요. 민우 씨가 말했습니다. 내일 촬영, 제가 옆에 있을게요. 조명 감독이니까 당연히 현장에 있을 거예요. 힘들면 저를 보세요. 제가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그 말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 누군가 제 편이 있다는 것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촬영장에 도착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왔어요. 6시였죠. 분장실에서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을 봤어요. 떨리고 있었죠. 노크 소리가 났습니다. 준호 씨였어요. 사오리 씨, 오늘 상대 연기 제가 하기로 했어요. 최대한 편하게 할 수 있도록 배려할게요.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준호 씨는 항상 배려가 깊었어요. 9시 촬영이 시작되었습니다. 세트는 일본의 제작사 사무실이었어요. 14년 전 그 캐스팅룸과 비슷했죠. 세트에 들어서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14년 전으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민우 씨가 조명을 조정하며 제게 눈빛을 보냈습니다. 괜찮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고개를 끄덕였죠. 김수진 감독이 말했습니다. 사오리 씨 준비됐어요? 언제든 멈출 수 있어요. 네, 준비됐어요. 제가 답했습니다. 카메라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나오미가 되었습니다. 아니, 14년 전에 타나카 사오리가 되었어요. 28살 미래를 꿈꾸던 젊은 배우였죠. 준호 씨가 회장 역할로 들어왔습니다.
대사가 시작되었어요. 캐스팅하고 싶다는 말, 조건이 있다는 말,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는 모습이었죠. 제 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연기가 아니었어요. 진짜 그날의 공포가 되살아났죠. 도망가고 싶었습니다. 소리 지르고 싶었어요. 하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컷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손이 떨리고 온몸에 식은땀이 났습니다. 김수진 감독이 달려왔습니다. 준호 씨도 민우 씨도 달려왔어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감독이 제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잘했어요. 정말 잘했어요. 민우 씨가 물을 건넸습니다. 손이 떨려서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민우 씨가 컵을 잡아주며 천천히 마시게 해주었죠. 심리 상담사가 와서 함께 조용한 방으로 갔습니다. 30분 동안 이야기를 나눴어요. 트라우마가 재발한 거라고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고 설명해 주었죠. 1시간 후 다시 촬영장으로 돌아왔습니다. 감독이 물었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끝낼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계속할 수 있어요. 끝내고 싶어요. 정말요? 감독이 다시 물었죠. 네, 이번엔 제가 끝을 정하니까요. 제가 말했습니다. 두 번째 테이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어요. 제가 통제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죠. 똑같은 장면이었지만 이번엔 나오미가 저항하는 순간까지 연기했습니다. 밀어내고 소리 지르고 도망가는 장면이었어요. 14년 전에는 하지 못했던 일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할 수 있었어요. 카메라 앞에서라도 할 수 있었죠. 컷소리와 함께 박수가 터졌습니다. 스태프 전원이 일어나서 박수를 쳤어요. 감독이 다가와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완벽했어요. 당신의 치유가 느껴졌어요. 민우 씨도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말없이 따뜻한 차를 건넸어요. 눈빛으로 괜찮냐고 물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괜찮아요. 그날 촬영이 끝나고 민우 씨와 한강을 걸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민우 씨가 말했습니다. 오늘 정말 대단했어요. 용기 있었어요. 저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덕분이에요. 민우 씨가 있어서 할 수 있었어요. 우리는 계속 걸었습니다. 석양이 강물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어요. 그날 밤 처음으로 편하게 잠들었습니다. 악몽도 없었어요. 14년 만에 처음이었죠. 다음 날 아침 김수진 감독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어제 촬영분을 봤는데 완벽하다고 이 장면이 드라마의 핵심이 될 거라고 했어요. 저는 거울을 봤습니다. 어제와 다른 얼굴이었어요. 뭔가 벗어난 것 같았죠. 14년간 짊어졌던 무게에서 조금 자유로워진 것 같았습니다. 휴대폰을 들어 미투 참여 배우들의 채팅방에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가장 힘든 장면을 찍었다고 14년 전 그날을 다시 마주했다고 그런데 이번엔 제가 이겼다고 썼어요. 몇몇 배우들이 답장을 보냈습니다. 대단하다고 용기를 얻는다고 자기들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이에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아침은 맑았어요. 새로운 시작처럼 느껴졌습니다. 12월 초 촬영 마지막 날이 다가왔습니다. 3달 반 동안의 여정이 끝나가고 있었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서 생각했죠. 오늘이 마지막 촬영이라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장면은 나오미가 서울 거리를 걷는 모습이었습니다.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은 표정이었어요.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이 담긴 얼굴이었죠. 촬영장은 홍대 거리였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오가는 활기찬 곳이었어요. 3달 전 처음 서울에 왔을 때도 이 거리를 걸었죠. 그때와는 모든 게 달랐습니다. 그땐 두렵고 불안했어요. 또 거절당할까봐, 또 상처받을까봐 떨었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당당했어요. 카메라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거리를 걸었어요. 주변을 둘러봤죠. 카페, 서점,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곳이 제 새 시작의 장소구나 생각했어요. 컷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감독이 말했습니다. 크랭크업. 그 순간 스태프들이 일제히 박수를 쳤습니다. 꽃다발이 나왔어요. 배우들도 하나둘 모여들었죠.
김수진 감독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사오리 씨, 정말 고생하셨어요. 당신 덕분에 이 드라마가 완성됐어요. 저도 울었습니다. 감독님 덕분이라고 여기 와서 다시 배우가 될 수 있었다고 말했어요. 준호 씨가 와서 악수를 청했습니다. 함께 연기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다고, 많이 배웠다고 말했어요. 스태프들이 하나씩 인사를 했습니다. 카메라 감독, 음향 감독, 분장사, 스타일리스트 모두가 고생했다고 말해주었어요. 민우 씨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미소 짓고 있었죠. 제가 다가가자 말했습니다. 마지막 장면 아름다웠어요. 저도 웃으며 답했습니다. 민우 씨 덕분이에요. 민우 씨가 없었다면 끝까지 못했을 거예요. 저녁에 회식이 있었습니다. 전체 스태프와 배우들이 모였어요. 100여 명이 넘는 인원이었죠. 김수진 감독이 건배사를 했습니다. 모두의 땀과 눈물로 만든 작품이라고, 특히 사오리 씨의 용기가 이 드라마의 심장이라고 말했어요.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저를 보며 웃어주었어요. 따뜻한 눈빛이었죠. 식사 후 몇몇 스태프들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한국에 남을 거냐고, 다음 작품도 함께 하고 싶다고 말이에요. 저는 아직 모르겠다고 답했습니다. 생각해봐야 한다고요. 사실 마음은 거의 정해져 있었지만 확신하기가 무서웠어요. 회식이 끝나고 민우 씨와 둘이서 한강을 걸었습니다. 석 달 동안 수없이 걸었던 그 길이었어요. 12월 초라 추웠습니다. 민우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따뜻했죠. 사오리 씨, 일본으로 돌아갈 거예요? 민우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 답했습니다. 모르겠어요. 일본에는 가족이 있어요. 어머니가 계시죠. 하지만 여기가 좋아요. 서울이, 이 사람들이, 그리고 민우 씨가 좋아요. 민우 씨가 멈춰 섰습니다. 저를 바라봤어요. 저도 사오리 씨가 좋아요. 처음부터 그랬어요. 처음 오디션장에서 봤을 때부터요. 정말요? 제가 물었죠. 네. 당신의 연기를 보면서 생각했어요. 진짜 배우구나. 그리고 같이 한강을 걸으면서 알았어요. 이 사람과 함께하고 싶다고요. 저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42살에 처음 느끼는 감정이었어요. 천천히 가도 될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저는 처음이에요. 이렇게 누군가를 좋아하는 게요. 민우 씨가 웃었습니다. 저도 오랜만이에요. 15년 만이에요. 천천히 가요. 서두르지 말아요. 우리는 계속 걸었습니다. 손을 잡은 채로요. 다음 날 제작사에서 미팅이 있었습니다. 드라마 후반 작업 일정과 방영 계획에 대한 회의였어요. 김수진 감독이 말했습니다. 방영은 3개월 후 봄이라고, 그때쯤 한일 양국에서 동시 방영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덧붙였죠. 사오리 씨, 다음 작품도 함께하고 싶어요. 지금부터 시놉시스를 준비하고 있어요. 정말요? 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네. 당신 같은 배우는 흔치 않아요. 진짜를 담을 수 있는 배우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휴대폰을 봤습니다. 일본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와 있었어요. 받지 못했죠.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가 물었어요. 언제 돌아오냐고요. 저는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 저 한국에 좀 더 있으려고요. 아니, 여기서 살려고요. 뭐라고? 어머니가 놀라셨어요. 여기서 다음 작품도 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좋은 사람도 만났어요. 어머니는 잠시 침묵하시다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서 행복하니? 네, 행복해요. 처음으로요. 그럼 됐다.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엄마는 내가 행복하면 돼. 가끔 얼굴 보러 와라. 전화를 끊고 울었습니다. 어머니의 허락이 이렇게 중요할 줄 몰랐어요. 민우 씨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한국에 남기로 했다고요. 곧바로 답장이 왔습니다. 잘 결심했어요. 오늘 저녁 한강에서 만나요. 저녁 한강에서 만났습니다. 민우 씨가 작은 상자를 건넸어요. 뭐예요? 제가 물었죠. 열어보세요. 상자를 열었습니다.
작은 열쇠가 들어있었어요. 제 집 열쇠예요. 민우 씨가 말했습니다. 같이 살자는 건 아니에요. 아직 이르니까요. 하지만 언제든 오고 싶을 때 올 수 있게요. 게스트하우스보다는 편할 거예요. 저는 열쇠를 꼭 쥐었습니다. 고맙다고 말하려 했는데 목이 메었어요. 민우 씨가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천천히 가요. 서두르지 말고요. 그날 밤 게스트하우스로 돌아와 짐을 정리했습니다. 일본으로 보낼 것과 한국에 둘 것을 나눴어요. 한국에 둘 것이 훨씬 많았습니다. 대본, 의상, 소품들 그리고 석 달 동안 모은 추억들이었죠.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겨울밤이었어요.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상처받은 배우였습니다. 한국에서는 다시 시작하는 배우가 되었어요. 42살 서울에서 맞는 새 출발이었습니다. 3개월이 흘렀습니다. 2월 말 민우 씨의 집으로 이사했어요. 마포구의 작은 투룸 아파트였죠. 결혼하자는 건 아니었어요. 그냥 함께 사는 거였습니다. 천천히 가기로 했으니까요. 첫날 밤 민우 씨가 말했습니다. 편하게 지내요. 여기가 사오리 씨 집이에요. 저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우리 집이에요. 아침에 일어나면 민우 씨가 커피를 내려주었습니다. 저는 간단한 아침을 만들었어요. 일본식 된장국과 계란말이였죠. 민우 씨는 맛있다며 매일 아침 먹었습니다. 3월 초 드라마 방영일이 다가왔습니다. 김수진 감독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시사회를 한다고 언론과 관계자들을 초대한다고 했죠. 긴장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요? 시사회 당일 민우 씨가 함께 갔습니다. 정장을 차려입었어요. 멋있었죠. 극장에 들어서니 1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기자들, 평론가들, 업계 관계자들이었어요. 일본 언론도 몇몇 와 있었죠. 드라마가 시작되었습니다. 스크린에 제 얼굴이 나타났어요. 처음 오디션 보러 서울에 왔던 장면이었죠. 이상했습니다. 제 모습인데 낯설었어요. 화면 속의 타나카 사오리는 불안해하면서도 희망을 놓지 않고 있었죠. 석 달 전 그때가 떠올랐습니다. 정말 막막했었어요. 마지막이라고 생각했죠. 드라마는 계속 진행되었습니다. 오디션 장면 합격 통지, 촬영 시작, 그리고 가장 힘들었던 성폭력 씬까지요. 그 장면이 나왔을 때 극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어요. 민우 씨가 제 손을 꼭 잡아주었죠. 화면 속에서 나오미가 울고 있었습니다. 저도 같이 울었어요. 그날의 고통이 다시 떠올랐죠. 하지만 드라마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나오미가 다시 일어서는 장면이 이어졌어요. 한강을 걷고 사람들과 대화하고 점점 웃음을 되찾는 모습이었죠. 마지막 장면은 나오미가 홍대 거리를 걷는 모습이었습니다.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은 얼굴이었어요. 카메라가 점점 멀어지면서 드라마가 끝났죠.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는 동안 극장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그러다 한 사람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모두가 일어서서 박수를 쳤죠. 김수진 감독이 무대에 올라갔습니다. 저도 함께 올라가라고 손짓했어요. 떨리는 다리로 무대에 올랐습니다. 조명이 눈부셨어요. 감독이 말했습니다. 이 드라마는 한 명의 용기 있는 배우 덕분에 만들어졌다고 타나카 사오리 씨에게 박수 부탁한다고 말이에요. 사람들이 다시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한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일본에서 미투로 어려움을 겪으셨는데 이 작품을 하게 된 계기가 뭐냐고요. 저는 마이크를 잡고 답했습니다. 일본에서 모든 걸 잃었다고 하지만 한국에서 다시 기회를 얻었다고 여기서 상처가 약점이 아니라 강점이 되었다고 말했어요. 또 다른 기자가 물었습니다. 앞으로 계획이 뭐냐고요. 한국에서 계속 활동할 거라고 답했습니다. 여기가 제 두 번째 고향이라고요. 시사회가 끝나고 여러 사람들이 다가왔습니다. 한국 제작사들이었어요. 다음 작품 제안이 들어왔죠. 4개나 되었습니다. 일본 언론도 인터뷰를 요청했어요. 한 명씩 만났죠. 일본 기자가 물었습니다. 일본 업계를 원망하지 않냐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원망보다는 안타까움이라고 일본도 변했으면 좋겠다고 말했어요. 진실을 말한 사람을 보호하는 사회가 되었으면 한다고요. 그날 밤 민우 씨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소파에 앉아 뉴스를 봤어요. 드라마 소식이 메인 뉴스에 나왔습니다. 한일 합작 드라마 두 번째 봄이 화제라고 미투 문제를 정면으로 다뤘다고 보도했죠. 일본 뉴스도 확인했습니다. 일본이 버린 배우 한국에서 재기하다는 제목이었어요. 휴대폰에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미투 참여 배우들의 채팅방이 난리였어요. 사오리 언니 드라마 봤어요. 눈물 났어요. 저도 한국 가고 싶어요. 기회가 있을까요? 용기 얻었어요. 저도 다시 시작해 볼게요. 저는 한 명 한 명 답장을 보냈습니다. 포기하지 말라고, 기회는 온다고, 진실을 말한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라고 썼어요. 2주일 후 드라마가 정식 방영되었습니다. 시청률은 첫 회부터 높았어요. 한국에서 12%, 일본에서는 8%를 기록했죠. 케이블 드라마로는 이례적인 수치였습니다. SNS가 난리였습니다. 해시태그가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랐어요. 댓글을 읽어봤습니다. 대부분 응원이었어요. 진짜 연기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미투 참여자들에게 희망을 주는 드라마. 일본은 왜 이런 배우를 버렸을까? 한국이 일본 배우를 살렸다. 악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안 됐어요. 응원이 훨씬 많았죠. 4주일 후 시청률은 18%까지 올랐습니다. 한일 양국에서 화제였어요. 김수진 감독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시즌2를 만들자고, 이번에는 한국에 온 일본 여성들의 이야기를 담자고 했어요. 저는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우 씨와 한강을 걸었습니다. 4월 초였어요. 벚꽃이 피기 시작했죠. 민우 씨가 말했습니다. 1년 전 상상했어요? 지금 이 모습을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상상도 못했어요. 1년 전엔 모든 게 끝난 줄 알았죠. 그런데 지금은요? 지금은 시작인 것 같아요. 진짜 시작이요. 우리는 벚꽃 아래를 걸었습니다. 꽃잎이 바람에 날렸어요. 4월 서울의 봄이었습니다. 제 인생의 두 번째 봄이었죠.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습니다. 벚꽃과 한강과 저와 민우 씨가 함께 있는 사진이었어요. 일본 어머니에게 사진을 보냈습니다. 행복하다는 메시지와 함께요. 곧 답장이 왔습니다. 좋아 보이는구나. 다음 주에 서울 갈게. 저는 웃었습니다. 어머니에게 서울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민우 씨도 소개하고 싶었죠. 그날 밤 집에 돌아와 거울을 봤습니다. 1년 전과는 다른 얼굴이었어요. 웃고 있었죠.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42살, 너무 늦은 나이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딱 맞는 나이였죠. 이제야 진짜 제 인생이 시작되는 것 같았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이제 서울은 완전히 제 집이 되었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한강이 보이는 아파트였죠. 민우 씨와 함께 산 지도 1년이 넘었습니다. 결혼은 아직 하지 않았어요. 서두를 필요가 없었죠. 지금처럼 함께 사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드라마 두 번째 봄 시즌2는 대박이 났었죠. 한국에서 23%, 일본에서 15%의 시청률을 기록했습니다. 여러 상도 받았어요. 백상예술대상 여자 최우수연 기상을 받았습니다. 시상식장에서 상을 받을 때 울었어요. 42살에 받는 첫 대상이었죠. 수상 소감으로 말했습니다. 일본에서 모든 걸 잃었을 때 한국이 손을 내밀어 주었다고, 이 상은 저 혼자의 것이 아니라 상처받은 모든 여성들의 것이라고요. 객석에서 민우 씨가 박수를 쳐주었습니다. 김수진 감독도 웃으며 일어서 계셨어요. 시즌2 촬영도 잘 끝났습니다. 이번에는 일본에서 한국으로 온 5명의 여성 이야기였어요. 실제 미투 참여 배우들을 캐스팅했죠. 모두 일본에서 상처받고 한국에서 재기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촬영장은 매일 눈물바다였어요. 서로의 아픔을 이해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눈물만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웃음도 많았어요. 희망도 있었죠. 6월 어느 날 일본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인터뷰 요청이었어요.
일본 미투 운동 3주년 특집 프로그램이었죠. 처음에는 거절하려 했습니다. 일본은 여전히 두려웠거든요. 하지만 민우 씨가 말했습니다. 가보는 게 어때요? 당신의 이야기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저는 고민 끝에 수락했습니다. 민우 씨가 함께 가주었어요. 도쿄에 도착했을 때 긴장되었습니다. 2년 만에 도쿄였죠. 많은 것이 변했지만 동시에 변하지 않은 것도 많았어요. 방송국에 도착하니 미투 참여 배우들이 10여 명 와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얼굴들이었어요. 한 선배 배우가 다가왔습니다. 사오리 잘 지냈어? 드라마 봤어. 멋있더라. 저는 포옹하며 답했습니다. 언니도 잘 지내셨어요? 그럭저럭. 아직 일은 없지만 포기하지 않고 있어. 프로그램이 시작되었습니다. 사회자가 저에게 물었어요. 한국에서의 삶은 어떠냐고요?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한국에서 다시 배우가 되었다고 상처가 약점이 아니라 강점이 되는 곳이었다고, 진실을 말한 사람을 지지하는 사회였다고 말했어요. 스튜디오가 조용해졌습니다. 일본 배우들의 표정이 복잡했어요. 한 후배 배우가 물었습니다. 일본을 원망하냐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원망보다는 변화를 바란다고, 일본도 진실을 말하는 사람을 보호하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어요. 방송 후 여러 배우들이 개인적으로 물었습니다. 자기들도 한국에 갈 수 있냐고, 기회가 있냐고요. 저는 김수진 감독의 연락처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포기하지 말라고, 기회는 온다고요. 도쿄에서 이틀을 머물렀습니다. 어머니를 만났어요. 오랜만이었죠. 어머니는 많이 늙어 계셨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밝았어요. 사오리야, 행복해 보인다.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네, 행복해요. 제가 답했죠. 그 남자 사진 보여줘봐. 민우라고 했지? 저는 휴대폰에서 민우 씨 사진을 보여드렸습니다. 어머니가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눈빛이 착하네. 잘 만났다. 언제 결혼해? 어머니가 물으셨죠. 천천히요. 서두르지 않기로 했어요. 그래, 천천히 해. 중요한 건 행복이야. 도쿄를 떠나는 날 공항으로 가는 길에 옛날 아파트를 지나쳤습니다. 1년 반 전까지 살던 곳이었죠. 그때의 저를 생각했습니다. 모든 걸 잃고 절망했던 사오리를요. 그때는 정말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끝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죠.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인천공항에 민우 씨가 마중 나와 있었어요. 다녀왔어요. 제가 말했죠. 수고했어요. 민우 씨가 꽃다발을 건넸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민우 씨가 물었습니다. 도쿄는 어땠어요? 많은 게 변했지만 동시에 변하지 않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좋은 의미로요? 네, 좋은 의미로요. 다음 날 김수진 감독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새 프로젝트를 의논하고 싶다고요. 감독실에 가니 대본 한 권이 놓여 있었습니다. 제목은 세 번째 인생이었어요. 감독이 설명했습니다. 50대가 된 여성이 또다시 새로운 도전을 하는 이야기라고, 이번에도 사오리 씨가 주연이었으면 좋겠다고 말이에요. 저는 대본을 펼쳐봤습니다. 첫 페이지를 읽는데 가슴이 뛰었어요. 또 다른 제 이야기 같았죠. 하겠습니다. 제가 답했어요. 그날 저녁 민우 씨와 한강을 걸었습니다. 이제는 습관이 되어버린 산책이었어요. 민우 씨가 말했습니다. 사오리 씨, 우리 결혼할까요? 저는 멈춰섰습니다. 정말요? 네. 천천히 간다고 했지만 1년이 넘었잖아요. 이제는 확신해요. 평생 함께하고 싶어요. 저도 그래요. 제가 답했습니다. 우리는 포옹했습니다. 한강 다리 위에서요. 사람들이 지나갔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결혼식은 가을로 정했습니다. 작은 결혼식이었어요. 가족과 가까운 친구들만 초대했죠. 김수진 감독도 왔고 드라마 스태프들도 왔습니다. 일본에서는 어머니와 몇몇 미투 참여 배우들이 왔어요. 줄에는 없었습니다. 저희 둘이 서로에게 직접 말하기로 했죠. 저는 민우 씨를 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제게 상처가 아름다울 수 있다는 걸 보여줬어요.
함께 해줘서 고마워요. 민우 씨도 말했습니다. 당신이 제게 다시 사랑할 수 있는 용기를 줬어요. 평생 함께 할게요. 하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울었어요. 행복한 눈물이었죠. 피로연이 끝나고 모두가 떠난 후 민우 씨와 둘이 한강을 걸었습니다. 시작이 여기였죠. 제가 말했어요. 맞아요. 민우 씨가 답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여기를 걸을 거예요. 우리는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가을바람이 불었어요. 낙엽이 떨어졌죠. 저는 하늘을 봤습니다. 별이 보였어요. 서울에서는 별을 잘 볼 수 없지만 그날은 보였습니다. 43살 서울에서 시작하는 새 인생이었습니다. 배우로서, 아내로서, 그리고 한 명의 여성으로서요. 일본에서 받은 상처는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가끔 악몽을 꾸기도 해요.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닙니다. 민우 씨가 있고 이곳 사람들이 있죠. 다음 날 아침 민우 씨가 커피를 내려주었습니다. 저는 아침을 만들었어요. 식탁에 앉아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평범한 아침이었어요. 하지만 제게는 특별했죠. 이런 평범한 행복이 제게 올 줄 몰랐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가을 아침이었어요. 햇살이 따뜻했죠. 타나카 사오리의 두 번째 봄은 이렇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타나카 사오리의 이야기는 한국이 왜 전 세계 인재들의 희망이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일본에서 미투 참여자라는 이유로 모든 걸 잃은 42살 배우. 그녀가 한국에서 다시 일어섰습니다. 주연 배우가 되었고 백상예술대상을 받았으며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결혼까지 했죠. 일본이 버린 인재를 한국이 품었고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이건 단순히 한 배우의 성공 스토리가 아닙니다. 한국 사회의 포용성과 공정함을 증명하는 이야기죠. 과거의 상처가 아닌 현재의 실력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문화, 진실을 말한 용기를 인정하는 사회, 재기의 기회를 주는 시스템이 만들어낸 기적입니다. 현재 타나카 사오리는 한국에서 가장 주목받는 배우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뒤를 따라 수십 명의 일본 배우들이 한국행을 선택했어요. 일본 언론은 한국이 일본 인재를 빼앗아간다며 보도했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한국은 빼앗은 게 아니라 구해준 겁니다. 이 이야기는 한국의 문화적 힘을 보여줍니다. K-드라마, K-영화가 전 세계를 사로잡는 이유가 바로 이런 진정성과 포용성에 있죠. 상처받은 사람을 일으켜 세우고 재능 있는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 한국의 문화가 세계를 감동시키고 있습니다. 42살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타나카 사오리처럼 한국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보셨나요? 댓글로 의견을 나눠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알림 설정하시면 더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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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